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1965년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전 세계 가장 매장이 많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서브웨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지하철을 뜻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창업자는 서브마린, 그러니까 잠수함 모양을 가진 샌드위치다 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많은 분들이 매장에 가보셨을 텐데 가장 독특한 점이라면 고객이 직접 빵부터 재료, 소스까지 직접 고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이어트나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이건 해외에서도 좀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었는데요. 뭔가 약간 맥도날드보다 좀 건강한 패스트푸드 느낌이랄까? 그런데 이 서브웨이의 유명세, 엄청난 기여, 아니 오명을 남긴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때 서브웨이의 대표 얼굴로 기억되던 남성, 그의 이중 생활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진 속 이 사람의 이름은 제러드 포글. 1977년생인데 어릴 때부터 특별할 것 없는 유년 생활을 보냈어요. 그나마 특이점이 있다면 비디오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점이죠. 얼마나 이 비디오 게임에 집념이 강했는지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서 게임만 열중했습니다. 도통 끝낼 줄을 몰라요. 오죽하면 식사도 게임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하고 막 대충 입으로만 해결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제러드는 평소 정크푸드와 탄산음료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게임에만 빠져 있고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걷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제러드는 10대를 자라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체중이 불어납니다. 고등학생 때 몸무게가 이미 150kg을 훌쩍 넘기고 말아요. 대학에 진학했을 무렵 그의 체중은 195kg. 워낙 거구여서 수업을 받으러 가거나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죠. 과체중이 오면서 수면 무호흡증도 앓게 돼요. 이게 이제 기도가 좁아지면서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춰버리는 증상인데 이게 이제 반복되면 잠을 자더라도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그럼 푹 못 자니까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까지도 계속 피곤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끝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제러드가 운전을 하던 중에 졸음을 못 이겨서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고 만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죠. 자신이 살을 빼지 못하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러드는 진지하게 체중 감량을 결심하기 시작해요. 자, 살을 빼려면 가장 먼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음식이죠. 마침 제러드가 살던 아파트 1층에 서브웨이가 있었어요. 너무 잘 됐죠. 그는 아침 식사로 서브웨이 터키 샌드위치를 먹었고요. 저녁에는 채소 샌드위치만 먹으면서 또 밤낮 없이 걷기 운동을 병행합니다. 이전에 제러드는 하루에 약 10,000칼로리 정도를 섭취했다고 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마음먹고 나서 하루에 한 2,000 정도 칼로리로 대폭 줄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다이어트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11개월 만에 체중을 무려 111kg이나 감량하는 데 성공해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마침내 쭉 몸무게가 내려가더니 80kg대, 그러니까 그 정상 범위 체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다이어트를 해낸 사람이 된 건데요. 곧이어 이 다이어트 성공 소식은 주변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그가 서브웨이 샌드위치만을 먹으면서 살을 뺐다라는 이 부분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돼요. 그러던 1999년 4월 제러드가 다니고 있던 그 대학교에서 이 사람의 스토리를 교내 신문에 실게 됩니다. 그게 알려지면서 얼마 후 유명 남성 잡지에서 와가지고 우리 당신을 좀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제러드의 서브웨이 다이어트 스토리, 이게 특집 기사로까지 실리게 되죠. 점점 제러드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소식이 서브웨이 경영진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이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곧장 서브웨이는 제러드한테 가서 우리 회사와 같이 손을 잡고 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해서 TV 광고를 제작했고요. 제러드가 여기에 직접 출연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서브웨이 매장에서 제러드가 자기가 뚱뚱했을 때 입었던 대형 62인치짜리 청바지를 들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서브웨이 먹고 살 뺐다라는 걸 은연중에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 광고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실제 사례니까 또 이렇게 거대한 62인치 청바지가 나오니까 막 사람들한테 바로 와닿았던 거예요. 서브웨이는요, 제러드에게 1년에 11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5억 원에 가까운 광고료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를 아예 전속 홍보 모델로 발탁했고요. 제러드의 인생은요, 이후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사실 한때는 좀 너무 뚱뚱해서 루저로 불리기도 했고 또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고도 비만 사나이였잖아요. 근데 단번에 세계적인 기업의 모델로 껑충 신분 상승한 거예요. 연이어 막 출판 제의가 들어왔고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제러드의 책이 출간됩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강연을 다니기도 해요. 심지어 2002년에는 제러드를 주인공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뭐 애니메이션 업계까지 지금 진출을 한 거예요. 서브웨이 또한 이 사람이 이제 서브웨이 사나이다 이렇게 불리니까 이 브랜드도 그 인기를 톡톡히 누렸는데요. 10년 만에 매출이 31억 달러에서 114억 달러로 뭐 거의 3배가량 훌쩍 뛰게 됩니다. 정말 굴러 들어온 복이었죠. 그런데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이런 맹목적인 서브웨이 신드롬에 일부 의료진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러드가 살을 뺄 수 있었던 건 칼로리 섭취를 줄였고 또 운동을 병행했기 때문이지 무조건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먹는다고 해서 아니면 이게 최고의 식단이라서 살을 뺀 건 아니지 않냐. 또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면에는 또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극히 이성적인 우려였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확실한 결과에 좀 현혹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제러드는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인기를 누려온 15년간 약 300여 편의 광고를 찍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에도 성공했고요. 그렇게 제러드는 미국에서 서브웨이 사나이로 불리면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어갑니다. 여기에 선한 영향력도 있지 않았죠. 2004년에는 비만 아동을 돕는 비영리 자선단체를 설립해요. 또 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지지를 한다 하면서 막 캠페인을 펼쳤고요. 본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막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대중들은 더 열광합니다. 그렇게 지금 인기와 성공, 부, 영향력까지 막 모든 걸 갖춘 제라드입니다. 그렇게 너무 모든 게 완벽해서일까요? 머지않아 그의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이성관계였습니다. 아까 매력적인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여자들과 막 만남을 즐기는 거예요. 워낙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서 인기가 많았을 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거 주변에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근데 이러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안정적인 가정,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질 텐데요. 결국 2007년 제러드의 문란한 사생활이 문제가 되면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혼을 한다 해서 그의 명성에 해가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편 이쯤 제러드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곁에는 테일러라는 이 재단 이사가 동행을 했어요. 재단 이사라고 하지만 사실 쉽게 말해 매니저 같은 역할인 거죠. 둘은 함께 미 전역의 초등학교를 돌면서 건강한 식단을 해야 된다. 이런 중요성을 강연하고 돌아다녀요. 하지만 그들의 낮과 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가 지면 제러드는 테일러와 함께 술, 여자, 파티, 야, 오늘 즐겨보자 하면서 막 하루하루 방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쯤 매니저 테일러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겨요. 제러드랑 워낙 많은 강연을 다니느라 사무실을 종종 비웠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혹시 누가 여기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가면 어쩌지? 라는 약간 걱정, 강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테일러가 사무실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돼요. 그리고 출장에 다녀오면 사무실에 별일이 없었는지 이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게 되는 버릇이 생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막 카메라를 쭉 돌려보고 있던 중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이 비디오를 보니까 한 여성 인턴이 미성년자예요. 얘가 남자친구를 사무실에 데려와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딱 녹화되어 있는 겁니다. 테일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떡할까 하다가 이걸 제러드에게 말하게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의논을 하는 의도였겠죠? 근데 이때 제러드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 그래? 그런 게 찍혀 있어? 일단 우리 영상 좀 볼까?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 두 사람이 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게 됐죠? 그러더니만 제러드가 말해요. 야, 차라리 그 사무실 말고 있잖아. 화장실 이런 데도 우리가 몰래 카메라를 좀 다 설치해보는 건 어때? 와, 이건 사실 심각한 범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 매니저 테일러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러드가 이거 몰래카메라를 곳곳에 다 설치하자 이게 상당히 진심이었고요. 또 사실상 그의 말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테일러는 사실 고용이 된 사람이고 이미 고급 자동차에 집과 생활비까지 제러드를 통해서 제공받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제러드가 너 나랑 같이 일하면서 잘하기만 하면 넌 앞으로 창창대로야.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계속 책임질 거야. 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곳곳에 몰카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테일러는 결국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죠.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강압에 의한 건지는 좀 갸우뚱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 테일러란 사람이 자기 집에까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의붓 딸들을 몰래 녹화하기도 했고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에요. 어쨌든 카메라가 점차 그렇게 늘어났어요. 테일러가 이 녹화 내용을 쫙 수거해서 1차로 보고 그 중에 좀 자극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걸 추려서 제러드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약간 취미생활 같은 걸로요. 너무 좀 더러운 족속들 같죠?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러드가 야, 그 내용 너무 좋은데 좀 더 좋은 화질 없어? 너무 흐리니까 안 보여. 막 이렇게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러자 여기에 테일러가 아예 전문가 수준의 카메라 장비를 구매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추악한 취미가 몇 년이고 이어졌고요. 시간이 지나 2010년, 이때 제러드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아예 재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로쉘이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근데 이때 이제 제러드가 어느 날부터 로쉘에게 자꾸 좀 쎄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요새 좀 어린 여자애들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 나이는 난 상관없고. 뭐야 이건 뭔가 약간 이상 성욕적인 모습이에요. 좀 음흉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 불륜녀, 내연녀 로쉘이 아예 폭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로쉘은 싱글맘으로 딸을 하나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제러드가 뭐라고 하냐면 네 딸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면 안 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로쉘은 사실 이 제러드가 미성년자를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이한테까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게다가 쟤는 낮에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막 강연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로쉘이 더 이상 이걸 볼 수가 없었고 결국 FBI에 신고하기로 결심해요.
실제로 이걸 대비해서 로쉘이 한참 동안 제러드가 이제 맘 편하게 떠들어댄 온갖 이상한 말들을 다 녹음해 왔었고요. 자, 이거를 FBI에 갖다 줬는데 사실 FBI 입장으로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것만으로 체포를 하기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진 못하니까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저 괴물의 정체를 밝힐 수 있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그 답이 머지않아 뜻밖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테일러 기억하시죠? 매니저 겸 재단이사요. 그는 물론 제러드만큼은 아니지만 역시나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던 사람이에요.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4년 그 여성들 중 한 명에게 무심코 포르노 사진들을 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진 속 여성들이 전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죠. 사진 자체가 역겨웠고 여성은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이 수사관이 그동안 테일러가 보낸 문자, 사진들을 검토했고 이걸 토대로 그를 아동 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후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의 집을 수색하게 되거든요. 가보니까 안에 수십 대의 몰래카메라 그리고 500여 장의 막 불법 사진들이 막 촤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까지 있으니까 빼박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때 테일러는 범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자신의 상사 제러드를 위한 것이었다고 털어놓게 되는데요. 경찰이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권장하면서 막 누구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던 서브웨이 사나이 제러드가 이런 음란물을 몰래 수집해왔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은밀하게 내사에 돌입합니다. 그 사이 지금 테일러가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아동 음란물 제작 소지 혐의 막 이런 게 붙으니까 이 여파가 당연히 제러드의 재단에도 불똥이 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제러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상으로는 둘이 공범이잖아요. 근데 뻔뻔 그 자체예요. 뭐라고 하냐면 공식 인터뷰에서 테일러의 혐의에 저희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와는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할 겁니다. 완전 손절한 거죠. 자기는 마치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 며칠 후부터는 바로 비즈니스 모드로 돌아가서 SNS에다가 또 다이어트 팁, 자기가 강연하는 멋진 모습을 막 게시하기 시작합니다. 역겹게 어린이 팬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올렸고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경찰의 내사는 계속되고 있었죠? 이게 내사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다고 해요. FBI가 이 제라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조용히 행동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7월, FBI는 마침내 혐의를 확신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전격적으로 제러드의 집에 들어가서 수색을 시작했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요원뿐만 아니라 혹시 어디에 숨겨진 SD카드나 USB가 있는 게 아니냐 수색견까지 다 동원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 안에서는 500편이 넘는 아동 포르노가 발견됩니다. 앞서 테일러가 이걸 다 압수당하고 체포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엔 이게 아직 남아있던 거예요. 게다가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증거가 됐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더러워 죽겠어요. 너 조카 있다면서 16살 조카 나 좀 소개시켜줘. 심지어 이 성매매 포주한테 보낸 메시지는 나는 어린 소녀를 원한다. 특히나 아시아계 소녀에겐 더 큰 돈을 주겠다. 이런 노골적인 표현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보 이후에 FBI 내사를 거쳐서 제라드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죠. 그는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는데 끝은 아닙니다. 이 재판이 만만치 않았어요. 제라드는 좀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리고 이 변호인단이 뭘 주장하냐면 심신미약이래요. 에? 어디서 심신미약이야 도대체? 자, 들어보세요.
이 제라드가 그동안 엄청난 체중 감량을 하고 나서 이제 유명세를 얻긴 했지만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큰 압박감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됐는데 그게 어느새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에 그 부작용 때문에 이상 성욕이 생겼다는 주장이에요. 아, 뭐야, 지금 이거 어디서부터 끌어온 거야? 완전 끼워 맞추기 식이잖아요. 더 황당한 건 제러드 쪽이 심지어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서브웨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랜 기간 샌드위치만 먹고 살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와서 성욕 과다 증세가 나타났대요. 나 지금 말하면서 너무 웃겨요. 이걸 막 신성한 법정에서 막 주장을 하면 배심원이나 판사는 고지고대로 과연 믿을까요? 새로운 시도도 있었습니다. 제러드가 정신과 의사한테 감정을 받아요. 그리고 의사가 아주 좀 특이한 소견을 내놓게 되죠. 이 남자가 원래 일반인보다 과도한 성욕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근데 그게 이전에는, 그러니까 뚱뚱했을 때는 막 충동적인 식욕으로 그거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가 살을 빼고 나니까 그게 이상 성욕으로 전환됐다는 의견. 죄송해요.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떻게든 얘는 뭔가 이상 성욕이 질병이었다라는 걸 막 죽자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좀 황당하고 좀 우스워요. 당연히 이걸 알게 된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5만 가지 변명이 나올 때마다 너 꺼져라 하면서 막 비난이 쏟아졌고요. 사법부 또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제러드에게는 15년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몰카 피해자 14명에게 각각 10만 달러씩 총 140만 달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죠. 제러드는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었고요. 출소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접촉을 할 시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판결까지 내려집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한편 이 제러드의 유례없는 흥망성쇠를 지켜본 한 대학 동창은 사실 그의 다이어트에 상당히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애초에 그가 서브웨이를 먹기 시작한 게 다이어트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러드는 사람이 뭐 약간 좀 몸집도 크고 이러니까 그냥 게을렀대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음식을 사야 하는데 그게 자기네 집 1층에 있는 서브웨이 뿐이었다는 거죠. 다른 대안은 없고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건강한 식단을 먹었다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또 심지어 뭐 건강식에 대해 온갖 강연까지 한다?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 서브웨이는 즉각 그를 손절했습니다. 교도소로 옮겨진 제러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미국 교도소는요, 특히나 아동 성범죄자를 아주 경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재소자들끼리도 막 집단으로 그 사람 괴롭히고 폭행하는 문화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제러드 또한 이걸 피할 수 없었겠죠. 지난 2016년 3월 그는 재소자로부터 테러를 당해서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를 공격한 재소자는 나는 아동 성범죄자는 절대 용서 못해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인간으로서의 개념과 자격까지 모조리 상실해버린 제러드 포글. 지난 2023년에 공개된 그의 수감 사진에서 제러드는 아주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제는 서브웨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교도소 다이어트라고 불러야 할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영국 리버풀 북쪽 교외에 있는 작지만 부유한 마을 멜링. 이 평화로운 곳에서 은퇴한 회계사였던 72살의 시드니 블랙웰과 그의 아내 제클린 블랙웰이 노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둘만 있는 건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누뚱이 귀한 아들 19살 브라이언도 함께였습니다. 시드니와 제클린, 이 두 사람은 젊은 시절 각각 한 번씩 결혼을 경험했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 각각 50대, 40대 중년의 나이에 서로를 만나 재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86년 둘 사이에 소중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늦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부는 이 아이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사랑을 쏟아부었을 텐데요. 덕분에 브라이언은 이 부유한 지역에서도 가장 비싼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연간 학비만 1,400만 원에 달했다고 해요. 그 기대에 부응하듯 아이는 정말 손꼽히는 모범생으로 자라나는데요. 특히나 언어와 과학에 특출났고요. 매 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죠. 장래 희망은 의사였는데 이것조차 당연해 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의 별명은 브레인, 그러니까 천재로 불린 거죠. 게다가 브라이언은 운동신경까지 뛰어나서 어릴 적부터 테니스의 소질을 보이더니 급기야 지역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합니다. 아니 뭐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든지 두각을 보이던 브라이언이었기 때문에 부부는 그런 아들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죠. 그러던 2004년 9월 5일입니다. 이웃에 살고 있던 주민 피트 씨는 지난 몇 주간 옆집 블랙을 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부부가 사실 매년 여름이 되면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나곤 했죠. 그럴 땐 이웃들이 번갈아 가면서 집 앞에 쌓인 우편물들을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피트 씨는 이번에도 여행을 갔구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그 우편물들을 치워주러 현관 앞에 다가선 순간 문 건너에서 정말 지독한 악취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독해서 바로 막 토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건 분명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고 확신했고요. 일단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피트 씨는 마당을 지나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봅니다. 정확한 형태가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새까만 게 눈에 띄었죠. 한데 뭉쳐있는 파리떼, 벌레떼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바닥에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강도가 들었구나 싶었고 피트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20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발견된 건 아주 심하게 부패된 두구의 시신이었죠. 노부부 시드니와 제클린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혈흔이 낭자했어요. 이 사체의 상태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경찰들도 처음엔 총상을 입은 건가 싶었지만 추 부검을 해보니까 이 부부의 온몸에 둔기로 폭행당한 흔적이 여실했죠. 게다가요, 사망 추정 시기는 무려 그때로부터 6주 전인 7월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이렇게 방치된 거죠. 살인사건 이후 화살은 가장 먼저 외아들인 브라이언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는 이번 여름 내내 여자친구와 함께 미국을 여행 중이었어요.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며칠 전에서야 영국으로 돌아온 상태였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근처에 있던 여자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그를 찾아갑니다. 브라이언은 부모의 부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그리고 경찰이 질문했어요. 왜 미국 여행을 끝내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냐고요. 근데 이때 브라이언이 나는 부모님이 이미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난 줄 알고 있었고 또 나는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여자친구 집에서 기다릴 생각이었다는 건데요. 이 설명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또한 브라이언을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당시 함께 있던 수사관의 예리한 촉이 발동합니다. 이 브라이언과 대화를 하던 중에 뭔가를 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찝찝하게 남는 것 같았죠. 아니 게다가 이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감옥은 춥나요? 라는 생뚱맞은 질문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수사관이 좀 더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죠. 당신의 가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이 어디 있더라 하면서 좀 당황하는 듯 하더니 한참을 찾습니다. 수사관이 내내 그와 동행을 했어요. 곧이어 가방이 나옵니다.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버젓이 안에는 집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 묻은 망치도 함께 발견이 되었죠. 너무도 뻔한 거짓말 그리고 명백한 증거까지 브라이언은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노부부. 정말 반듯한 모범생으로 자란 아들. 과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이언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부모님의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 망치로 못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브라이언은 평소 아버지의 기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인데 그날따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와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란을 들은 어머니가 주방에서 뛰쳐나오게 되는데 마침 그녀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아들을 공격하는 듯한 모션을 취하게 되자 브라이언이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부모에게 휘둘렀다는 스토리. 네네. 이런 건 전형적으로 살인을 초반에 인정하는 그 범인들의 특징이죠. 상대 공격에 따른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자, 그럼 부검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분명 앉은 자세에서 뒤통수를 가격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라? 근데 아들은 선체로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했었는데 주장과는 아예 상반되죠.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금방 밝혀졌죠. 그리고 이 사건에는 사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강력한 트리거가 되었던 새로운 인물도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올해 브라이언에게 새로 생긴 여자친구 아말 사바였죠. 아주 부잣집 딸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성공한 의사에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브라이언이 여자친구의 호감을 사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브라이언은 나이가 많고 또 은퇴를 이미 하신 아버지에다가 골동품상을 했던 좀 초라한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은 이 아말 여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점점 한계를 모르고 불어났죠. 브라이언이 나는 나이키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프로 테니스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7억짜리 초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미래가 창창한 프로 선수라고 계속해서 표현해 나가요.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도 서슴지 않았죠. 사실 브라이언의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거금을 막 척척 사용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정말 돈 많은 프로 선수인가 보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난 거냐? 알고 보니까 브라이언이 당당히 은행에 혼자 가서 내가 이번 여름에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다 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떤 거액의 대출을 받아냈던 겁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이후에 브라이언은요, 여자친구 아마를 자신의 매니저로 고용하기까지 해요. 자, 이게 뭐 일을 시켜먹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녀 앞으로 약 39,000파운드,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되는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와, 이 남자의 허영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부모님이 자신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더니 그 돈으로 여친에게 럭셔리 자동차를 선물해요. 그 와중에 아버지 명의로 13장의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서 펑펑 쓰고 있었죠. 미치고 팔짝 뜁니다. 아니, 영국의 어떤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 건지 아니면 브라이언의 화술이 뛰어난 건지 어쨌든 매번 은행과 부모를 속이면서 거액의 현금을 얻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2004년 6월 엄마 제클린이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이 비정상적인 소비 행태를 알아채고는 곧장 남편에게 이걸 알리게 되죠. 부부는 크게 분노했고 아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당장 은행에 연락해서 아들이 발급받은 그 신용카드, 대출 다 정지시켜버리죠. 자, 그럼 이제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었고요. 자신이 허영으로 쌓아온 이미지를 전혀 실현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겠죠. 이러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잃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쩌면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부모를 향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한 달 후인 7월 25일, 브라이언은 몰래
또다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뉴욕행 비즈니스 비행기 티켓 2장을 삽니다. 여친과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면서 크게 또 꾸짖습니다. 아들아, 정신 좀 차리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이때 브라이언은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일어나더니 천륜을 범해버렸죠. 망치로 아버지를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오는 어머니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30차례 둔기를 휘둘렀고요. 어머니에게 20차례나 망치를 휘둘렀어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한참이 지났고 이제 부모에게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브라이언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죠. 두 사람은 비즈니스 티켓을 타고 신나게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센트럴 파크가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3일간 묵었고요. 이후에 플로리다, 바베도이스 지역까지 옮겨 다니면서 호화 여행을 지속했죠. 그렇게 무려 17일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쓴 돈은 3만 파운드,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 돈 모두 자신이 살해한 아버지 카드로 결제되었고요. 8월 12일, 그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브라이언은 열쇠가 없다면서 여자친구 집에서 함께 지냅니다. 자,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여자친구 아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네, 그도 그럴 게 여행 기간 내내 브라이언이 주기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부모님과요. 다정하게 저희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으시죠? 하면서 다정한 통화 연기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소름 돋죠. 정말 브라이언은 부모를 살해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6주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 들르기도 했고요. 올 A 점수를 받아들고는 아주 기뻐했죠. 가을에 의과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에 도저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 브라이언의 행동을 연구하던 리버풀 경찰은 결국 그가 나르시스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나르시스틱 인격장애, 이건 성공과 권력 그리고 인기에 대한 어떤 큰 욕망을 가진 사람이 거짓으로 환상 속에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격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걸 앓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환상이 무너질 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또한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어떤 환상이 부모님 때문에 무너졌을 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쉽게 못 느끼는 어떤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가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브라이언은 여자친구 아마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인격장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트리거가 진정 뭐였는지는 제대로 밝혀질 수 없었죠. 정말 한 여자를 향한 구애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2005년 6월 29일 재판이 진행됩니다. 브라이언은 법정에서 후회의 심정을 절절히 담은 편지를 낭독했어요. 하지만 냉철한 영국의 재판부는 선처를 주지 않았고요. 브라이언은 12년 이상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노부부가 바로 그 완벽한 아들에 의해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 이게 이제 리버풀 전역을 정말 충격에 휩싸이게 했는데, 사건이 더 마음 아팠던 부분은 아들의 일탈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이걸 수습하고 또 고쳐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었겠죠. 시간이 지나서요. 몇 년 전인 지난 2016년에 브라이언은 복역을 거의 끝내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석방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그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극단적인 나르시즘으로 부모를 죽인 이 남자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